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W라는 드라마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체성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냐면은 그 EBS 다큐프라임의 이제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2008년도에 방영됐던 거예요. 1부가 남과 여라는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다큐멘터리는 EBS에서 2008년도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서울대 심리학과랑 같이 이제 실험하고 뭐 검증했고 했는데, 이제 인간 근원의 특성, 인간은 본래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하고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행동 연구를 한 거죠. 아이들이 가장 때묻지 않고 또 생각이나 이런 게 행동이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그리고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보이니까 실험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혹시 안 보신 분도 있으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네. 이 다큐멘터리를 왜 선정하게 됐냐면은 약간 지금은 조금 보편적인 이론이 됐어요.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 근데 그 당시는 약간 어떤 점에서 새로운 주제였고 좀 사람들의 통념들을 많이 바꾼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정체성과 형성 과정에서 좀 연결시켜보자 이걸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남자랑 여자가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요. 각자 네. 통념이 있죠. 네. 남자는 이러이러하다, 여자는 이러이러하다. 뭐 예를 들면 남자는 뭐 남자아이는 로봇을 좋아한다. 또 여자아이는 뭐 인형을 좋아한다. 이런 통념이 있고, 또 남자는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고 뭐 여자는 뭐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통념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이럴 때도 남자랑 여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던,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성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남자라 다르고 여자가 다른 게 진짜인가, 우선 그거부터,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가, 이제 그거부터 증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형성되는 과정이 어떠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남자랑 여자가 다른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체적이거나 뇌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제 실험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실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실험이 그거예요. 3살 된 그 남녀 아이들, 특별히 이제 쌍둥이, 남자 여자 같이 쌍둥이인 애들 있잖아요. 걔들 이제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죠. 걔들 이제 3쌍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방에 딱 놔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거의 장난감이 가득한 방인데 무엇을 고를까 이건데, 남자애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로봇을 고르고, 여자애들은 이제 인형 같은 걸 고르고. 그러니까 쌍둥이보다는 그 같은 성끼리가 취향이 더 비슷하다, 이런 그 실험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실험이 뭐냐면, 초등학생을 16명을 데려와요. 16명 남자 여자 섞어서 걔네들을 데려와서 이제 각각 실험을 해요. 어디서부터 실험 과정이냐면, 걔네가 만나서 오는 그 과정부터. 예를 들면 처음에 남부터미널에서 만나서 검정색 차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그 검정색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 아저씨랑 뭐 대화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맞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게 돼요. 아이들은 그 실험을 진짜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런 다음 이제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 물어봐요. 올 때 어디서 만났니? 그리고 또 올 때 무슨 차를 탔니? 올 때 뭐 아저씨의 나이는 어떠니? 근데 신기하게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남부터미널역에서 만났어요. 뭐 검은색 차를 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또 여자애들은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걸 구별 검정색 차라는 뭐 이런 것보단 그냥 차에 탔어요. 뭐 이런 거. 남자애들은 막 어떤 애들은 차종도 알아요. 네. 역시. 그런가 반면에 또 이제 그 기사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오는데, 네. 그런 내용들은 남자애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아저씨가 몇 살이냐 물으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 거 되게 정확히 기억하고, 아저씨가 어디 사시고 뭐
무슨 일 하시고 이런 것들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요. 신기하게 남자는 이제 사물인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거고 여자들은 관계나 이런 것들 더 잘하는 거죠. 뻔히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실험하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실험 발전해요. 저 초등학생 300명을 데려가요. 일이 커지네. 네, 일을 좀 키우죠. 이렇게 서울대 곽금주 교수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제 걔네들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얼굴 기억하는 과제.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사진들이 막 나오는데 한번 쫙 2초 간격으로 얼굴들을 쫙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 얼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제 이런 실험을 먼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치를 기억하는 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에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들이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오른쪽 밑에 있었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를 기억하는 그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도형 회전하는 문제. 블럭을 쌓은 모양으로 이 뒷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사트 할 때 다들 맞아. IQ 테스트 할 때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요. 사트. 네, 맞아요. 그 문제 이제 3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눠져서 남자랑 여자가 되게 달라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상한 대로 얼굴 기억은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자. 그쵸. 여자들이 더 기억하고 꼭 같은 나이대가 원래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더 잘 기억하고 여자애들이. 위치 기억은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남자. 아니요. 여자들이 더 잘해요. 어. 왜냐하면 위치도 이 사물과 사물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아하. 이 사물의 밑에 이게 있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도 여자들은 이 집 옆에 이 부동산 옆에 이 식당이 있었다 이런 건 기억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방향 같은 거 기억을 잘하죠. 9시 방향. 그게 이제 11시 방에. 맞아요. 이게 3번째 실험이었던 도형회전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맞적 능력 이런 건데 그리고 하나 더 실험을 한다. 언어 유창성. 누가 더 좋아요, 그럼? 언어 유창성. 경찰청 여자. 최창살인가 이거. 그만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여자애들이 엄청 잘해요. 아. 훨씬 잘해요. 초등학생들인데 남자애들은 다 저같이. 근데 여자애들은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토너먼트를 했는데 그 마지막 4강에 올라간 게 여자 3명, 남자 1명.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1등은 근데 반전으로 남자? 아니요, 결국 여자가 1등 했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성우들도 여기서 얘기하는데 남자 성우들보다 여자 성우들이 그 대사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인지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뇌 MRI를 찍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자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네. 그 좌뇌 우뇌가 연결이 되게 긴밀하고 그리고 대뇌 피질의 어떤 부위가 남자보다 11%나 더 많이 있대요. 이제 그게 좀 언어 능력에 관련된 그런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좀 갑자기 억울한데? 남자는 뭐 이렇게 뛰어난 두뇌 능력 같은 게 뭐 이렇게 남자는 뛰어난 게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언어 능력 하니까 보통 연인끼리 절대 남자들 여자한테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런 절대 말 못 이기죠. 있잖아요. 맞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네요. 그쵸. 과학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은 여자 훨씬 뛰어나다는 게 실제로 타고나면 그 타고난 신체 구조상 뇌 구조상 그게 진짜로 존재한다 그런 거고 그랬을 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공감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여자들이 훨씬 높고 이제 공감화 능력이라면 내가 그 입장이 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떤 실험을 또 나타내면 이것도 들었을 텐데 엄마가 아이랑 있으면서 엄마가 다쳐요. 다치는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럼 다쳐서 엄마가 막 울고 있잖아요. 아프다 이러면서 울고 있잖아요.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반응을 보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자아이들은 같이 울어요. 진짜 신기하게 다 울어요. 남자아이들은 그냥 막 자기 할 일 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이 여자애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같이 마음을 이렇게 내는 능력. 이제 반면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체계화 능력. 그것이 어떤 구조로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데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미술 시간 있죠.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갔더니 마음껏 색깔을 가지고 놀아봐라 이걸 시켜요. 맞아. 남자색, 여자색 있잖아요. 맞아요. 남자색, 여자색. 네. 그래서 남자애들은 그림 보면은 죄다 어두워요. 회색 빛깔, 약간 뭐 잿빛 하늘. 네, 진한 파란색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여자애들은 색깔은 진짜 막 다양하고 화려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의 시신경이 이제 남자의 시신경이 다른데 남자애들 망막이 여자가 좀 두껍대요. 그리고 그 망막의 시세포가 여자애들이 더 색깔 구별이나 질감 구별 같은 걸 더 잘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이제 그런 파스텔톤 화려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고 남자들은 좀 그런 어두운 거 보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죠. 지나가다가 저거는 뭐 색깔 여자들이 색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카키색 이런 건 좀 뻔한가? 되게 어려운 색깔 많던데 오렌지 블루 막 프러시안 블루? 에메랄드색. 그쵸. 네, 그 있잖아요. 머리 할 때도 베이비 핑크? 이런 거? 핑크 그죠. 막 그죠. 뭐지? 되게 한동안 애쉬 유행했었는데. 브라운? 맞아, 애쉬 브라운 막 유행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봤을 때 다 빨간색인데 여자들은 그게 이름이 되게 많은. 네, 체리 핑크. 체리 핑크. 다 빨간색.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눈이 보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여자들 훨씬 뛰어난다는 거죠. 신기하다. 자꾸 이러니까 좀 여자들 되게 우스워 보이는. 우월한 존재처럼 나오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가 이제 물론 지능은 이제 결국 동일하죠. 같은 지능인데 동일한 지능인데 그 도달하는 과정이 다르다. 여자가 도달해가는 과정이 다르고 남자가 도달하는 과정이 다르다.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자애들 글씨 잘 쓰는 이유도 소근육이 여자가 발달이 더 빠르대요. 그래서 여자애들 글씨를 어릴 때 되게 잘 쓰잖아요. 저 여자 글씨도 되게 써보고 싶어서 연습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오, 그런 거 해봤어요? 여자 글씨체. 저 여자 글씨체를 되게 약간 부러워했어요. 되게 글씨체 이쁜 거. 근데 절대 안 돼요. 또 되게 너무 신기한 게 음. 되게 글씨 잘 쓰는 남자애들도 되게 많은데 여자처럼 막 글씨 쓰고. 그러니까 그 이제 비밀을 말씀해 주셔야죠. 보셔서 누르세요. 그런데 그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뇌적으로 남자 같은 뇌가 있고 이제 여자 같은 뇌가 있는데 한 10% 17% 정도는 이제 남자인데 여자 성향이 가까운 뇌가 있고 여자인데 남자 성향이 가까운 뇌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 언어 능력 테스트 할 때 4명 중에 1명이 남자였잖아요. 그 친구는 약간 뇌적으로 여자의 성향이 강한 뇌였던 거예요. 이제 네.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영국에서 어떤 교수가 손가락 길이로 좀 많이 들어보셨죠. 4번째 손가락이 남자 뭐 테스토스테론 그게 많을 때 이제 길어진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인데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남성성, 여성성에 실제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다고 그 사람 주장하는데 아니 이런 여기 최 작가님은 내부주 손가락이 역시나 굉장히 길어요.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손가락 길이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남성성이 강하시잖아요. 되게 신기하네. 근데 너무 신기해. 왼쪽은 또 두 번째 손이 길어요. 조금 더. 그쵸? 다들 다 자기 손가락들 보고 계신데 네. 저는 그래서 4번째 손가락을 일부러 좀 늘리고 있는 남성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저도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기네.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자기가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 같네요. 그쵸.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그 우리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뭐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끼치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타고나는 특성도 그것이 결정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보고자 약간 이걸 가져온 건데요. 요즘 트렌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의 성 정체성이나 무슨 정체성이 좀 후천적으로 결정되고 예전에서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인정하는 게 게이, 레즈비언 많이 인정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약간 성정체성 이거보다는 네. 약간 어떤 쪽에서 말하고 싶으냐면은 성격이 형성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런 신체적인 게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 걸 좀 말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자면은 좀 성격이 예민한 애들은 약간 속이 안 좋은 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소화를 되게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네.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뭐 우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엄청 잘 체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약간 이런 성격조차도 좀 그런 게 영향을 준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들 자기가 예민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예민합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전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편갈라서 얘기하면 그건 남녀 차별이다. 맞아요. 똑같이 대해야지 어떻게 남자 여자가 다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이었던 건데 그 남자 여자가 성향이 달랐던 것뿐인데 그게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그냥 특성이었다는 거. 그게 저는 저의 고정관념을 딱 깨준 그런 다큐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루루쌤은 뭐 지금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회사라는 곳이 좀 네. 우리나라 특히 좀 네. 남성성이 좀 강한 부분이 있죠. 네네. 회사라는 그렇죠. 네. 장소가. 네. 그런 게 좀 루루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나 전 모르겠네요. 왜 갑자기 네, 자꾸 이렇게 남성성 것 얘기를 같긴 해요. 하시죠? 커밍아웃 하라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항상 일할 때도 남자들과 일하기가 편했고 네. 그런 예전에 친구들도 남자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를 실험한 걸 봤을 때는 내가 지극히 여성성이 강하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나 여자고 정말 여성하구나. 근데 저는 좀 약간 성격이 오히려 제가 좀 남성성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주변에 그렇게 남자들이 많은 건 아닌데 여자애들이랑 만나고 있으면 꼭 왜 이렇게 너가 남자친구인 것처럼 굴어?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듣고요. 남자친구. 네가 남자였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보통 여자애들 이런 얘기 못 듣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가끔 이제 연애를 함으로써 자기가 남자친구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싸워요. 그럼 항상 다들 저한테 와서 남자 입장을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웃긴 게 전 답변을 또 해줘요. 그럼 맞아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했었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 내가 약간 남성성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또 아까 실험을 했을 때 대화를 한다거나 혹시 이제 같이 공감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성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약간 체계를 잡고 하거든요.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3번 뭐 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하철 무슨 역 그것도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나 지하철에서 누구 만났어? 이게 아니라 나 어디 역에서 만났어. 그 약속을 딱 잡을 때도 다른 여자애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제가 딱 정리를 해서 신도림 2시 어디야? 그때 나와. 그 심지어 여행 계획도 다 제가 짜요. 어디 어떻게 갈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보통 여자애들은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몇 시에 뭐 하고 그 다음 일정 몇 시에 여기 그 다음 일정 몇 시에 여기 그리고 집 한 8시 정도 항상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맞춰주거든요. 그 시간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유두리 있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남성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그 심리학 MBTI 검사할 때도 봤을 때 그거는 철저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사회성으로 인해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기반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실험, 그 테스트를 할 때 보면은 그 점수를 매기는데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는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데 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MBTI식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고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성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그러니까 성은 여성이지만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건 남성적인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게 남자 쪽인지 여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섞여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아까 손가락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왼손은 정말 확연하게 네 번째 손이 정말 길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 네. 근데 오른쪽은 되게 그냥 비슷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여성성이 강하다 느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남성성이 강하다 느꼈는데 손가락 보니까 되게 시꺼. 오른손잡이에요? 네, 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는 훈련에 의해서 점점 길어진 게 아닐까? 저도 여기는 오른손잡이인데 여기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룰쌤이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오른손에 선생님이에요. 네. 되고 싶어요. 네, 이제 여기서 그 다큐에서 말하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남성적인 뇌를 가진 여자, 여성적인 뇌를 가진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약간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기적 유전자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남을 때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자 한 10% 정도를 남겨놓는 특성들이 있다. 이것도 그런 환경이 변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10% 남겨놓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남성적인 특성, 여성적인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상당히 뇌의 구조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정체성 역시 꼭 남성, 여성을 넘어서서 그런 신체적인 특성조차도 그런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네. 이걸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 조카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남자애들은 어느 정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가 되면은 자동차부터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실험을 봤더니 이게 그 뭐지? 움직임을 더 이게 뭐라 그러지? 발파한다고. 아까 시신경. 시신경. 시신경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또 이 자료만으로 여성성, 남성성을 정확하게 딱 판가르기가 좀 그죠? 부족한 그런 건 부분이 아니죠. 네. 있다고 느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인형도 좋아했는데 로봇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했거든요. 그 얘기 있었어요. 여기에 네. 양쪽 그런 뇌가 공존하는 극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이 있대요. 우수한 사람. 와. 저기서 맨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서 어렸을 때 너무 인형도 갖고 싶은데 너무 로봇도 갖고 싶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칼도 아니에요, 갖고 싶고. 특히 자동차 이런 거 있으면은 소유욕인데 이거.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게 막 보통 여자애들이 이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굳이 자동차 이렇게 끌고 놀 거 아니면 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 갖고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자동차도 가지고 놀고 싶고 그냥 계속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이런 욕심쟁이. 그런 사람들 존재한대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어렸을 때 놀는 거 보면은 저도 남성성이랑 여성성이랑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어떤 펭귄 인형을 갖고 놀았어요, 제가. 네, 한편으로는 그 펭귄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그랬어요. 귀엽게 생긴 그 펭귄 플라스틱 인형이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펭귄이 하는 짓이 맨날 싸움이에요. 맨날 전쟁을 그쵸, 하고 남자들은 그쵸. 네, 손에 아이언맨도 아니고 손에서 막 뭘 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 때려 부수고 이겨야 돼. 이겨요. 아. 펭귄이 항상 이겨요. 이겨야 돼. 제 놀이에서는. 그래서 남성적인 특성이래요. 예, 예. 그러면서 그 펭귄은 신기하게 무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펭귄인 거예요. 펭귄인데. 네, 쿵푸 펭귄인 거죠. 그래서 귀엽고 펭귄. 그래서 굉장히 싸우면은 1대10으로 싸워도 이기고 뭐 특별한 그런 에너지파 같은 걸로도 이기고 좀 그런 걸 보면은 관계적인 펭귄과의 관계도 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펭귄은 전투하는 펭귄이고 저도 남성이랑 여성이랑 섞여 있는 그런 아이였죠. 제가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제 어렸을 때 로봇 인형 둘 다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형은 바비 인형일 거 아니에요. 약간 미미라든지 주주. 그렇죠. 그쵸. 그 인형이 이제 어떤 성에 gat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봇들이 그 인형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용도 있고. 작가님은 다르네요. 정말. 그래서 스펙타클. 제가 서스펜스. 집에 방이 있잖아요. 안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방까지 해가지고 가는 길에 로봇이랑 멀고. 같이 네, 자동차도 함께 떠나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그렇죠.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약간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막 경찰차 이렇게 되면 경찰차가 갑자기 삥 하면서 변해가지고 K캅스 있어요. 비슷한 맞네, 그런 맞네. 그런 그거였던 거. 것 같은데 다간인가? 아무튼 다간 알죠. 다간하죠. 근데 그 로봇이 있어서 걔가 이제
자동차를 윙 가다가 막 변신을 해요. 그다음에 용이 나타나면 막 때리고 지금 작은 방에 공주가 갇혀있어 이러면서 파자마자 우리 함께 가야 돼. 다시 자동차로 변신 이러고 또 가고 그래서 결국 공주를 구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나리오에서 동생을 껴서 놀았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어린 시절이 그냥 앞으로 쭉쭉 이어지면 그러면 그게 내 순수한 정체성이 아닐까? 나의 헐벗은 모습이 아닐까? 그거부터 헐벗.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있는 거에 꽂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남성성이 살면서 강하시네. 헐벗은 거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헐벗는 걸 네. 좋아하시는데 네. 옷을 단추를 잠그고 계셔. 진짜 모순적이요. 헐벗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살면 그러면은 그 헐벗은 모습처럼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살면서 자꾸 어린애처럼 못 살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자본주의에 적응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을 나한테 더 씌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헐벗게 되고 그래서 뭐 지금도 사는 거를 좀 놀이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사는데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월드를 만드는 거죠. 진짜 공주가 저기 있고 사람들이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막 공주가 저기 있고 난 자동차를 타고 가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공주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이거 돈키호테 아닌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그래서 현실에서도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런 부분도 물론 좋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사회를 살면서 만들어지는 나도 처음엔 그게 좀 낯설고 힘들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를 예를 들면 반복하다 보면 내가 편할 대로 딱 하게 되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약간 뭐랄까 유두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딱 출근해도 짜증이 막 나긴 해요. 근데 그냥 이전만큼 짜증은 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의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굳이 놀이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어차피 내가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근데 본래의 나와 네. 그리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나와는 조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진정 추구하는 삶의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뭔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루루쌤님이 준비해온 내용으로 같이 그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짧게 해볼게요.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미니멀 라이프거든요. 아마 단순한 삶. 네네 미니멀리스트라든지 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나 혼자 산다 거기서 장우혁 씨가 미니멀 라이프에서 뭐 많이 물건도 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조금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잡순님처럼 EBS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하나뿐인지구. 네네 이것도 이제 다큐프라임 같은 그 친환경적인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2015년 12월에 방영이 되었던 물건 다이어트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저자가 한 명 나오고 그 저자와 함께 또 우리나라 그 일반 평범한 가정, 아기 2명의 핵가족이죠. 그런 사는 집 2가정이 이제 소개가 되어서 이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의 그 사람들은 물건에 너무 쌓여 있으니까 발 디딜 틈도 없고 애들이랑 같이 놀 공간도 없고 물건을 하루 종일 치우는데 계속 치우고 물건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게 없는 줄 알고 또 사게 되고 그리고 살 때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엄청 많이 끼워서 맞아요. 팔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는 항상 대량으로 사게 되고 아마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일본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이 저자가 왜 단순하게 살기로 했는지 왜 미니멀 라이프를 살게 되었는지에 그런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정은 점점 버리는 연습 물건을 버릴 때 내가 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두게 되었나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물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은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남들에게 좀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더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눈에 의식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치장을 하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보통은 물건들로 많이 그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옷을 산다던가 아까 비언님 녹음하기 전에 비언님 이제 만났는데 지금 회사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옷을 사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여기 책에 보면은 일상복을 뭐 재복화시키는 그 옷이 굉장히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팩터인 것 근데 맞는 보통은 것 같아요. 패션 맞아요. 피플들은 페피들은 옷이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쵸. 말을 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트렌드에 따라간다는 거죠. 유행이나 이런 거에 난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자 이제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사키 후미오 저자가 왜 이러한 삶에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2011년도에 그 일본 쓰나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모든 물건들이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물건에 치중을 하면서 사는 게 과연 옳은 삶일 것인가. 내가 살면서 이 물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삶을 포기한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극단적이기는 한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할애하는 시간과 그리고 청소를 물건 막 치워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인 삶을 못 살고 물건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사물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하나씩 비우게 됐고 집에서도 생활할 때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그 이불을 이렇게 딱 포개서 개요. 네. 갠 다음에 낮에는 거기에 소파처럼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조그만한 서랍장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한 30cm 가로 세로 되는 그 정도 이제 낮은 서랍장인데 거기 안에다가 자기 간단한 소지품도 보관을 하고 밥 먹을 때는 탁자로 쓰고 높은데 물건을 꺼낼 때는 개를 세워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보더라도 그 물건에 많은 가치를 주게 되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뭐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이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요새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물건을 많이 샀더라고요. 카메라 욕심도 굉장히 많아서 카메라도 뭐 로모 카메라, 뭐 토이 카메라, 뭐 수동 카메라, 뭐 DSLR, 액션캠 엄청난 카메라를 사면서 제 자신을 많이 좀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진짜 제가 손에 익은 카메라만 두고 나머지는 다 처분하거나 주거나 뭐 버릴 생각이고요.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집에 안 쓰는 뭐 2-3개 되는 모니터들이 막 있어요, 저희. 그래서 그런 모니터 같은 것도 다 처분하고 책도 많이 쌓아놔서 진짜 내가 소장하고 싶은 책 말고는 다 처분할 생각이고 아무튼 한번 놀러 가야겠네요. 제가 단톡방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진짜 내가 물건들 사이에 너무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내가 물건 정말 필요해서 산 물건인지 아니면은 이 물건으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산 물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물건 다이어트 이 다큐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라든지 다시 보기로 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삶을 저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서 러브라는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는 매년 홍수가 온대요. 그러면 그 홍수가 오면 모든 걸 다 휩쓸어 가버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물건들이 모두 다 집까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굳이 물건들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홍수가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배 위에서 사람들 그 주위 이웃들이랑 같이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가지고 배 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산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건이 별로 안 소중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남는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밖에 없겠죠. 뗏목에 이웃들이랑 같이 타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참 그렇게 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부분에서 있어서 어차피 삶이 빌려왔다가 그냥 다시 놔두고 가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심플한 삶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작가님은 미혼이신 네. 거죠? 그건 아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근데 아닐까. 미니멀리스트 모임이 있는데 네.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 요새는 굉장히 많고 해시태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니멀 라이프. 그러면은 그 미니멀리스트 정기 모임을 또 가져요, 이 작가분이. 그래서 그 정모에서 그 공원에서 다들 캠핑 의자 하나 어깨에 들쳐매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공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의자 펼치고 바로 그 앉아서 카페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애기도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캠핑 의자를 들고 집에 가면은 그 의자가 식탁 의자도 되고 책상 의자도 돼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로 여러 가지 쓰임도 하고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랑 같이 놀아줄 때도 막 상상력을 동원해요. 비행기가 날아오면 애기가 정말 비행기가 있는 것처럼 막 아빠랑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너무 많은 장난감으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 사이를 장난감이 맡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릴 때는 최대한 부모님이랑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장난감이 없어짐으로 함으로써 아빠랑 더 신나는 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말에 조금 덧붙이면은 아빠도 애기랑 놀아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네. 보통 자기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아빠도 그런 여가 생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태블릿 PC가 있으면 아빠는 지금 태블릿 PC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한테 넌 로봇을 가지고 놀아 이렇게 돼서 스킨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면은 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루루쌤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제 난 누구로 살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아주 간단하게 진짜 10초 동안만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최 작가님부터. 처음 녹음을 했는데 이게 잘 됐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루루쌤. 네, 저는 물건 다이어트와 조금 덧붙이자면은 물건에 잠식당하지 말고 가볍게 즐겁게 살자. 좋습니다. 네, 저는 좋았어요.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아쉽네요. 저 재밌었는데 좀 어려운 주제를 던졌는데 다들 각자의 얘기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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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